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식당에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국자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조리대에는 반쯤 담긴 된장찌개가 아직 김을 올리고 있었죠. 최윤태 중령은 조리원들 앞에 우뚝 서서 자신의 식판을 바라보며 국자를 탁 내리쳤어요. 그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따위 식단을 누가 짰습니까? 소대장이야? 행정반이야? 아니면 그냥 이 아줌마들 맘대로 퍼주는 겁니까? 그의 말투엔 조롱과 위협이 한데 섞여 있었어요. 조리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저도 그저 입술을 꾹 깨물 뿐이었죠. 식판을 들고 줄 서 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중령의 눈길을 받고 싶지 않은 듯 시선을 피했죠. 이게 무슨 국이라고 주는 거예요? 맛이나 본 겁니까? 중령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식판의 된장찌개를 손가락으로 휘저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식판을 들어 올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사람 먹으라고 줘요? 중령이 갑자기 식판을 제 앞으로 들이밀더니 순식간에 된장찌개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머리부터 얼굴,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앞치마까지 갈색 국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화상이 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국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순간 주방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다른 조리원들은 숨죽인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 소장님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국물이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메뉴 보세요. 오늘 특식 맞습니까? 이게 무슨 병사들 영양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사사단에 온 지 3년째 이런 일은 거의 주마다 반복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19살짜리 어린 병사가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 봐! 국도 제대로 못 주고 병사들은 식판도 제대로 못 들고 여기는 군대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식당은 곧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식판을 들고 떨어진 반찬을 주었습니다. 그 병사의 손등에 파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군대 생활이 주는 긴장감에 몸이 경직되어 있었죠.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된장국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병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사람이니까요. 중령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에서 그런 시선은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영양사님,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식단 누가 짰냐고요? 중령의 목소리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영양사가 아닌 저에게 일부러 영양사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조리원, 취사병을 도와 음식을 나눠주는 민간인 아주머니였을 뿐인데요. 제 머리에서 떨어지는 국물 때문에 바닥이 질척거렸지만 아무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메뉴는 본부대에서 내려온 대로 준비했습니다. 주방장 김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창설기념일 전날이라 특식으로. 특식! 이게 특식이라고요? 돼지고기 몇 점에 김치찌개가? 중령이 말을 자르며 비웃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식단 올라오면 저한테 먼저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김 소장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중령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과 머리카락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까칠한 성격인가 했는데 최근 들어 중령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식자재 납품 문제로 자주 언성을 높이면서도 정작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는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날 저녁 군 숙소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감춰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 정혜영 장군이 쓰던 수첩이었죠. 그가 떠난 후 제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5월 16일 중령 공개적 폭언 식자재 상태 문제 지적 중 조리원 망신 중 병사 실수로 식판 낙하 반응 언어적 폭력 국물을 머리에 붓는 신체적 폭력 추가 분위기 식당 전원 침묵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 멀리 연병장에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이 공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아주 깊숙한 곳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겁니다.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된다고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그가 평생을 바친 이 부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병사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미소 띤 얼굴이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조리실로 향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그저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봐주세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마지막 설거지를 마친 뒤였어요. 식당 뒷문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문상민 일병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주변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식당 뒤편은 인적이 드물었지만 그래도 누가 지나갈지 모르니까요. 문상민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요 며칠 행정반에서 정리하던 서류인데 우연히 발견했어요. 접힌 봉투 안에는 낡은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믿기 힘든 품목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10kg 납품가 28만 원, 계란 30개 4만 2천 원, 돼지고기 등심 5kg 32만 5천 원.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장가의 2배, 어떤 품목은 3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냥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중령님이 식자재 납품 라인을 다 장악하고 계세요. 공식 서류상 업체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중령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품목마다 찍힌 도장에는 성진식품이라는 회사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쪽 업체에서 뒷돈도 챙기고요. 원래 위생검사 통과 못한 고기 다 여기로 흘러옵니다. 문상민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는 듯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한 거니? 내가 물었습니다. 행정병으로 발령받은 지 이제 2달째예요. 처음엔 그냥 서류 정리만 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회계 담당 정수 중사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살펴봤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군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문희 일병.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왜 하필 나한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혜영, 장군님의 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중령님이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어르신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은 이 부대에서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증 말고 더 뭐가 있니? 제가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있어요. 납품 일정과 실제 입고 물량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으론 소고기 10kg가 들어왔는데 실제론 절반도 안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방에서의 일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조리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영순 씨, 요즘 들어 냉장고에 이상한 박스가 자꾸 늘어나요. 저번엔 성진식품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주방장 김 소장님이 저녁 조리가 끝난 후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납품 기사들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예전엔 2 손 모으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뭔가 뒤에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최윤태 중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 납품업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제 점심시간에 했던 말. 식자재! 관리는 내가 직접 챙기는 게 효율적이지! 다음 날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배식대 앞에서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식판을 내밀었고 그 중에는 문상민도 있었습니다. 그가 식판을 내밀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창고 뒤쪽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식사 중 문상민 일병이 다시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군사훈련 일정 정보가 들어간 문서 보셨어요? 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국자를 든 손이 움찔했어요. 아니요. 그냥 중령님 사무실에서 그런 종이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자료가 외부 SNS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그냥 누출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밀 그건 누가 손 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식자재 비리를 넘어선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령님이 행정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누군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조심해. 너무 위험해. 제가 말했지만 문상민은 이미 다른 병사들 사이로 섞여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리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최윤태 중령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영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중령의 시선이 마치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문상민과의 대화를 누군가 목격한 걸까? 영수증에 대해 알게 된 걸까? 네. 무슨 일이신가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던데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중령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아니요.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 준비하기에도 바빠서. 그러세요? 그럼 됐습니다. 중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아, 그리고 장군 부인이라고 특별 대우 말하지 마세요. 여긴 군대고 장군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중령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담긴 도끼가 온몸을 떨리게 했어요.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 없었냐고요? 하루에도 12번은 그랬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있는 창가에 앉아 저는 노트를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령의 위협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제 수첩에는 벌써 6건째의 기록이 쌓여 있었어요. 중령과 납품업체 간의 비정상 거래 내역, 기밀 유출 의심 정황, 병사 폭언 영상, 그리고 서지은 하사에게의 성희롱.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몇몇 병사들이 추가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문상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전 그가 몰래 전해준 보안 USB는 제 베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에 걸린 군복을 입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혜영 장군은 항상 정의로웠고 부하들을 아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여기 없었습니다. 증거는 하나씩 쌓이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도 그것을 꺼내들 수 없었어요.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상관에 대한 고발은 곧 배신이고 불충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최윤태 중령은 현 사단장과 같은 학군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에서 중령으로 그것도 20년을 버텼다는 게 그 자체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조직이 부패를 묵인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악용할 때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밤새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조리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목요일 부대에서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훈련이 집중되는 날이라 병사들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특별히 육개장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김 소장님과 다른 조리원들이 이미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왜 그러세요?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군수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식자재 납품 일정과 검수 규정이 바뀐대요. 김 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윤태 중령이 직접 관리한다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중령은 노골적으로 식자재 관리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더 모으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 배식대 앞에서 국을 담아주고 있는데 문상민이 식판을 들고 제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그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중령님이 식당 직원들 감시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 일병? 바빴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뒤를 돌아보니 정수 중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상민은 서둘러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어요. 정수 중사의 시선이 그를 쫓았습니다. 오전 내내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중령이 2번이나 주방을 들여다보았고 평소보다 물품 검수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창고에서 소고기를 꺼내오던 중 뒤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문상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기 상자를 들러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중령실에 불려갔어요. 누가 서류를 뒤지고 다니는 것 같다고 모든 행정병들을 조사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창고 안에서 소고기 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너 괜찮니? 아직은요. 하지만 저 말고 다른 행정병들도 의심받고 있어요. 특히 이진우 병장이 제일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중령님이 어제 사단장님께 이진우 병장 전출 건의까지 했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명을 쓰게 생겼군요. 이 악의적인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서지은 하사가 성희롱 신고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중령님이 압력을 넣어서 철회시켰다고. 문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다 모두 다칠 것 같아요. 어르신. 저는 소고기 상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정말 누군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진우 병장이, 서지은 하사가, 혹은 문상민이.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병사들이 모두 자리를 뜬 후였습니다. 주방 청소를 하던 중 최윤태 중령이 다시 식당에 들어섰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수 중사와 보안반 사람들이 함께였어요. 이영순 씨, 잠시 사무실로 좀 오시죠. 중령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른 조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김 소장님이 제게 눈짓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령의 사무실은 본관 2층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탄로 났을까요? 문상민에게 위험이 닥칠까요? 중령 방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는 어제 제가 작성한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이영순 씨, 설명해 줄 것 있으신가요? 중령은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혜영 장군 부인이라고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가 수첩을 열었습니다. 군 내부 문제를 밖으로 흘릴 계획이었나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중령의 뒤에 서 있는 정수 중사와 보안반 요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중령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하사가 급히 들어섰어요. 중령님, 지금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육군본부 감사팀에서 내일 불시점검 온다고 합니다. 모든 간부들 비상 소집이라고.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지금 갑자기 누가 그래? 사단장님, 비서실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문서와 회계자료 점검한다고 하셨어요. 중령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사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간부회 준비해. 그리고 그가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이영순 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령은 서둘러 방을 나갔고 정수 중사와 보안반 요원들도 뒤따라 나갔어요. 순간적인 위기는 넘긴 것 같았지만 수첩은 아직 중령의 책상 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수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오려는 순간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이쪽이에요. 문상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젊은 하사와 함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자 거기엔 서지은 하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육군본부 감사는 거짓말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령님은 회의 준비하느라 바빠질 거고 그동안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문상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건 그만이에요. 싸워야 해요. 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이 부대를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지은이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 제가 겪은 성희롱 증거도 있고 각종 비리 증거도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침묵했지만 이젠 달라질 거예요. 바로 그날 밤 주방 조리복을 벗고 나가려던 저를 문상민 일병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아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죠. 제가 밤마다 복귀하면서 몰래 녹음한 거예요. 간부들끼리 중령님 뒷거래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 전역할 생각 없습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려고 더 깊게 엮여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조리 고발이 아니라 공식 구조 자체와의 싸움이란 거리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동안 처음으로 다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사단 창설 3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병장에 울려 퍼진 사회자의 목소리에 저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슬며시 닦았습니다. 5월의 한낮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연병장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사단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전역 장병들, 그리고 내빈들까지 모두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죠. 저는 식당 조리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에 몇몇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이해했을 겁니다. 고 정혜영 장군의 부인이니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무대 한쪽 고 정혜영 장군의 흉상 아래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잠시 남편을 생각했어요. 여보,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최윤태 중령이 다른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어제 수첩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의 권력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가 잠시 이쪽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가 몰랐던 것은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삐 움직였는지였습니다. 문상민, 서지은 하사,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이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납품 비리의 증거, 기밀 유출 정황, 성희롱과 폭언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묵인했던 상급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사단장의 기념사가 끝나고 장병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상민이 악단의 일원으로 무대에 올라 트럼펫을 연주했어요. 그의 눈빛이 제게 잠시 머물렀고 거기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지예요. 옆에 앉은 서지은 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 소개할 때 저희가 기술팀에게 신호를 보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30년 군 생활을 한 남편도 이런 긴장감을 느꼈을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사단장이 연설을 마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십니다. 타사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신 고 정혜영 장군의 부인이신 이영순 여사께서 짧은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병장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걸음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짧은 계단을 오르며 문득 남편과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떨렸었나요? 마이크 앞에 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최윤태 중령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영순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남편의 힘이 저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타사단 창설자 고 정혜영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관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고 정혜영 장군의 부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순간 장교석에서 한 인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윤태 중령.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사단장의 시선에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들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군의 가치는 명예와 의무 그리고 희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가치를 짓밟는 일들이 지금 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분명 이런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USB 안에는 식자재 납품 비리, 기밀 유출 정황, 병사 인권 침해, 그리고 간부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문상민과 서지은, 그리고 용기 있는 몇몇 병사들이 모아온 모든 증거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관중석이 더욱 크게 술렁였고 몇몇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서지은 하사가 기술팀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연병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기술병이 USB를 연결하자 프로젝터 화면에 녹취와 사진,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영상은 최윤태 중령이 식당에서 조리원들을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성진식품 영수증과 실제 납품 물량이 다른 증거, 그리고 서지은 하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녹음 파일까지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윤태 중령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제 중령이 한 납품업체 대표와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곳은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령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한 젊은 병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행정병 이진우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최윤태 중령님이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고 그 증거를 저에게 덮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이어 또 다른 병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취사병 김준호입니다. 중령님이 지정한 업체에서 온 식자재는 항상 질이 좋지 않았고 양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일어나 자신들이 경험한 부조리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단장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자신의 지휘 아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행사를 잠시 중단한다. 최윤태, 당장 내 사무실로 따라와. 사단장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영순 여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날 모두가 봤습니다. 누가 침묵했고 누가 용기를 냈는지. 최윤태 중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의 동료들 중 일부는 슬그머니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실로 향하는 길, 문상민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르신. 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중령님은 인맥이 두터워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사단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단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영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혜영 장군님께서 그토록 애써 세우신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제 불찰입니다. 최윤태 중령은 구석에 서서 냉랭한 분위기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말해봐. 사단장이 최윤태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과 중령의 친분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 변명은 집어치워. 최윤태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여사님, 사단장이 다시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5년간 장군님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도 이렇게 부대를 위해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껏 저를 그저 고인이 된 장군의 부인으로만 여겼을 텐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USB를 사단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병사들과 조리원들이 겪은 모든 일, 그리고 납품, 비리의 전말까지요. 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을 여사님께서 직접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남편이 이 사단을 세울 때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곳이 되길 바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뿐입니다. 사단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여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장군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그때 최윤태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이 부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모두 날 모함하려는 거지. 사단장은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닥쳐! 내가 헌신한 건 오직 너 자신의 주머니뿐이었어. 당장 계급장 때 넌 이제 군인 자격도 없어. 사단장의 말에 중령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헌병! 사단장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헌병이 들어왔어요. 최윤태 중령을 구금소로 데려가라.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 헌병들이 중령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중령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두고 봐. 너희들 모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우리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지은 하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문상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사님, 사단장이 정중하게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부대를 이렇게 방치했던 제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장군님의 뜻을 이어 진정한 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의 모든 장교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사님의 조언과 지도를 듣고 싶습니다. 사단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순간 마치 남편이 제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의는 바로 세워졌어요. 군인 정신을 짓밟던 부조리는 마침내 빛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사사단 창설 30주년 기념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이 났지만 부대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존경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연병장을 떠나며 문상민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너희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야.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가장 큰 산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침묵의 벽이 무너지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부대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며칠 후 최윤태 중령은 군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을 때는 아침 일찍이었어요. 어르신, 중령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조사받고 있어요. 문상민의 메시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의 끝자락에 내리는 비는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이후 부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역시 조사에 착수되었고 연결된 몇몇 간부들도 보직해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단장은 직접 나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특별 감찰팀을 꾸려 모든 군수 물자 관련 서류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병사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길들이 두려움에 숨어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문상민 일병은 모범병사로 선발되어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그를 격려했다고 해요. 그가 휴가를 떠나기 전 제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내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서지은 하사는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군인권센터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공개했어요. 여성 군인들이 겪는 성희롱과 차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변화는 항상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살았고 저도 그 뜻을 이어받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조리원이 아닌 손님으로요. 새로 부임한 중령이 식당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들었거든요. 대기실이 새로 생겼고 배식대도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김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순 씨, 어서 와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셔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도 많이 달라졌네요. 김 소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 영순 씨 덕분이지. 이젠 아픔 검수도 제대로 하고 부식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게 됐어요. 병사들 식사량도 늘었답니다. 식사를 받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과 제육볶음이었어요. 식판에 담긴 음식의 양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조리원들의 표정이 밝아진 게 가장 큰 변화로 느껴졌어요. 식사 중인데 어린 병사 하나가 조심스레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어르신 맞으시죠? 그래. 무슨 일이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국은 예전보다 좀 짜졌지만 그래도 따뜻해요. 병사가 수줍게 말했어요. 모두들 말해요. 부대가 달라졌다고. 이제 좀 더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래. 따뜻하면 된 거야. 나는 그렇게 대답했죠. 그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계급도 지시도 없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향한 진짜 경이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여러분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사단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사단장님은 저를 부대 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사사단의 역사를 기록해둔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창설 당시부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사진도 여럿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내 문화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단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윤리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정혜영 장군 정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괜찮으실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친 이곳에서
그의 이름이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사단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기념관을 나와 남편의 흉상이 있는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흉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아꼈던 이곳, 이제 정말 지켜졌어요. 바람이 불어 연병장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문상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전역하면 장군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을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단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시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명의 침묵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몸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들의 얼굴, 당당해진 서지은 하사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문산민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경이로웠습니다. 어둠은 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걷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걷어내는 일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몫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군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